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능 국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초 내용입니다.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성시험인 리트, 피셋, NCS 등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내신 공무원 시험 고시와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겠죠. 수능 국어의 경우 사전 지식 없이 글만 읽고도 풀 수 있지만 고난도 지문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개념 정의를 생략하기도 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예시부터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어떤 글, 뉴스를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 경우, 혹은 국어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수능 과목에서 4등급 이하, 혹은 노베이스인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문장 이전의 어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여기서 증권이 뭔지 궁금하죠?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증권화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여기서 증권화, 또 궁금하죠? 증권의 의미가 머릿속에 있다면 이러한 문장들은 훨씬 익숙할 것입니다. 증권화란 대출 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이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을 시장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 행위입니다. 증권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유가증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개념 혹은 어휘력이 좋으면은 모든 문장을 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대용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라는 지문이 있다고 하면은 아래 선택지 내용이 맞는 것일까 틀릴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일단 문장을 이해한 것이고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판단은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이해를 했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계몽이란 인간이 의타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의타적 상태는 지성의 결핍이 아니라 남의 도움 없이 지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라는 지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타적 상태는 용기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라는 선택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의타적 상태가 이제 용기의 부족이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는 게 진술이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꾼 거죠. 이해를 잘 했으면은 이제 순서 바꾸기 같은 논리가 들어와도 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이러한 뭐 자주 선택지를 바꾸는 패턴들을 알면은 판단이 잘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문장 흐름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이 문장 다음에는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이라는 것을 차례로 설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이 되게 수능에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일종의 약속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글을 잘 읽는 학생들은 이러한 패턴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독해가 빠른 거죠. 또 다음으로 강약 조절도 해야 합니다. 가와 A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문단 내용인데 이제 각각 가져왔습니다. 1894년 오토 바르부르크가 발표한 바르부르크 효과에 따르면 암세포는 해당 작용을 주된 에너지 획득 기전으로 수행하고 또 다른 에너지 획득 방법인 산화적 인산화는 억제한다.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위 두 내용 중 아래 내용이 비록 글자 수가 더 많지만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익숙하거나 쉬운 내용은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은 빠르게,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읽거나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에서 시간을 아끼고 어려운 부분에서 그 아낀 시간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문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성 시험은 대부분 문제 출제를 위해서 이제 어떤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을 발췌 혹은 가공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A라는 주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주되는지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사람의 뇌는 이제 익숙하고 이해한 것은 잘 기억하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A라는 주제가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따라가면서 뭐 별도로 어려운 내용은 따로 표시만 해두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보통 이제 인과관계나 이제 비례관계, 과학에서 자주 등장하고 이제 복잡한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깊게 보기보다는 따로 표시를 해서 여러 번 보면 이제 좀 문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정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넘어가기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문단을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내용이 좀 많은가요? 보시면 영웅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제 문단이 모든 이제 지문이 이런 것은 아닌데 한번 봤을 때 이제 많은 반복이 이루어지면은 보통 그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이제 일단 지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지문을 가져온 곳은 이제 A라는 주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A라는 이게 뭐 비록 쉬워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원리들을 정확하게 익히면은 다른 이제 글을 읽을 때도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A라는 주제 이외에 다른 B, C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과학 기술의 경우에는 A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그 원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포인트들이 문단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유지되는지를 잘 주목하면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독해를 하면은 결국에는 잘 기억이 나는 거고 쉽게 이해가 된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 이해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점수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그 잘 기억이 안 나고 다시 돌아가거나 이제 여러 번 읽으면은 극복이 되니까 이제 쉬운 부분들에서 아낀 시간들을 활용한다라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 이제 1문단에서 정확하게 주제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웅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겠구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관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획득한다. 두 번째 문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이 이제 영웅을 둘러싼 신화 뭐 그런
국민 정체성 형성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이제 영웅에 대해서 객관적 거리를 이제 그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뒷부분들은 이제 영웅과 관련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느낌이나 감이 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가 달라졌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영웅인데 영웅에 대한 포인트 중 기억이라는 거죠. 그 기억 중 변화무쌍한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달라졌구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잔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정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 기회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이제 뭔가 변화했다라는 거죠.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 순열사로 기억되었다. 이 뒷부분 예시 부분은 이제 다 기억하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데이터가 많죠. 이런 부분들은 뭐 따로 표시를 해서 이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게 좋죠. 결국에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영웅인데 이제 영웅이 변화무쌍한 기억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들어가면서 이제 기억과 달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또 봐야 합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뭔가 이제 기억의 관리라는 게 이제 들어가죠. 관리. 이제 관리인데 어떤 포인트인지는 아직은 감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또 읽어봅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이제 사회라는 내용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다. 이제 딱 읽어보니까 이제 감이 옵니다. 기억인데, 영웅은 이제 기억인데, 그 기억의 단위가 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뭐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장은 좀 약간 사족이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망각의 문제니까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쓰려다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다음 문단을 읽어봅니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이제 기억 중인데 기억의 단위인 민족이구나. 이제 이게 영웅하고 영웅의 또 다른 측면이겠구나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왔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제 민족이 중요한 어떤 기억의 기준이고 터전이라는 점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뭔가 민족과 연관이 되고 이제 동일한 대상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뭔가 달라졌죠. 네 번째 문단을 읽어봅니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이제 영웅인데 영웅 내용 중 세 번째 문단에서 발전이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애국하고도 결부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한국에서도 이제 뭐 예시가 또 여러 예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춘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운동기에 들어서는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 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춘군이 아닌 애국을 지상 과제로 삼는다. 결국엔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웅은 애국과 관련된 거고, 뭔가 애국 지상 과제로 삼는다라는 점을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근대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결국에는 이제 영웅이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면서 이제 국민을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점을 이제 이 문단에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읽으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나름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영웅을 첫 번째 문단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를 이제 파악해서 어떤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읽어가면서 영웅이 어떤 측면이 있고 달라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변화무쌍한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기억의 단위가 이제 기억의 단위가 사회적인 단위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기억과 관련이 되는 기억에서도 민족이 중요한 단위라는 점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애국과 결부되면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미디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문단을 읽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번 조망을 해보는 거죠. A라는 소재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주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되게 이 지문은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러한 원리들을 알면은 이제 두렵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소재가 등장을 하는 지문은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변천을 이제 탐구해보자는 것이 1문단 내용이고, 영웅은 변화무쌍한 기억, 그래서 뭐 예시는 잔다를 거였고, 기억하는 것은 집단의 권력 문제, 그리고 애국과도 연결되고 국민을 묶어주는 미디어 역할도 함.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해를 한 내용들을 이제 나열을 해본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선택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반면에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부분들도 이제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모르는 부분들은 구분을 해서 단순화해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쉬운 것과 어려운 것과 막히는 부분, 딱 읽다 보면은 숨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영웅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의 머릿속에 서랍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 서랍을 비유하자면 이제 이 서랍 내용들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반복하면 실전에서 어려운 지문도 이제 멘붕하지 않고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랍에 이제 내용들을 넣으면서 구분하면서 읽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러한 문단별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약이 하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히 과학기술의 경우는 이제 요약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에만 초점을 두지는 말고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변주되는지, 그리고 어려운 내용, 뭐 특히 인과관계나 비례 등 같은 경우는 따로 표시를 해두고 정리를 해서 다시 찾아가서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표시를 하면 수능 국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 이제 비문학의 기본, 그리고 뭐 이러한 내용들은 화작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기본은 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글은 이제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어려웠던 느낌은 사라지고 지문이 쉽게 느껴집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익숙한 내용은 결국엔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한 번 읽고 풀어야 하니까 그런 잘 아는 느낌으로 문제를 장악하면서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답을 고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거나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다가 걸리는 부분들은 따로 표시를 해서 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 글이 어렵고 덜컹거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뭘까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65년 제미니 4호 우주선은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에서 최초의 우주 랑데부를 시도했다. 만약 시험장에서 이런 문장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일단 좀 식은땀이 나고 이제 읽기가 싫어지지 않으신가요? 보통 뭐 좋아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랑데부에서 대략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읽힙니다. 1965년 제미니 4호 우주선은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에서 최초로 둘 이상 우주선이 결합하기 위하여 우주 공간에서 만나는 것을 시도했다.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읽히는 거죠. 물론 뭐 비약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긴 한데, 한 번이라도 들어본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은 뭔가 자신감을 느낀 적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아는 개념을 넓히고 개념 간의 관계, 뭐 역사, 관련 이론 등을 알고 있으면은 글을 읽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 물론 새로운 내용도 잘 읽는 훈련도 같이 해줘야 하는 거죠. 처음 가보는 동네를 지도만 보고 빠른 시간 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처음 가는 곳이라도 아는 동네가 많을수록, 즉 독해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길찾기를 많이 해봤을수록, 독해선 많이 훈련할수록 빠른 시간 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텍스트를 읽고 판단하는 훈련,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를 제대로 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동시에 아는 것을 늘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늘려도 오버슈팅, 양자, 역학, GPU 등의 어려운 소재 복잡한 내용들은 여전히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시를 하면 됩니다. 수학에서도 킬러 문제를 시간 아껴서 푸는 것처럼 국어도 그렇게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경 지식을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간 외워도 어차피 기억이 안 나니까요. 시간이 부족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기출문제 EBS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교과서 공부를 하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개념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휘력, 배경 지식이 좋아집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독해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좀 더 이제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이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지대넙얏 팟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링크를 따로 남겨드릴 예정인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배경 지식이 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을 설명하는 유튜브도 있죠. 그 유튜브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전공 공부도 좋습니다. 이제 뭐 대학교 학생들이 요즘은 수능을 다시 보기도 하고 적성 시험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 공부, 신문 기사, 위키피디아를 접하는 것을 통해서 핵심 주제를 정리해보고 그 글을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아는 것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극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게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에는 근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도 차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고 한번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독해력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